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추경이 의결되자마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추경을 35조 원으로 늘리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대선 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했죠. 금요 경제토론 논란 많은 연초 추경과 함께 대선 후보들의 가상자산 공약까지 토론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추가 경정 예산, 1월 추가 경정 예산 정말 이례적으로 빠르게 국무회의가 의결을 했습니다. 규모는 14조 원으로 일단 정부안이 짜여졌죠. 박원석 의원님, 오늘 14조 연초 추경 우선 어디에 쓰자고 지금 14조 원을 의결한 겁니까? 뭐 어쨌든 자영업 손실 보상과 방역 지원금 예. 요게 이제 뭐 지출의 대부분이고요. 예. 뭐 정부가 예고를 했었습니다. 이 추경 얘기가 나올 때 규모까지도 예고를 했었고 예. 예상했던 규모대로 편성을 했고요. 일단은 저는 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불가피하다. 지금 시점에 추경을 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가 지금까지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누적될 피해를 감안하면 저는 추경은 불가피한데 그리고 예. 국채 조달이라는 재원 조달 방식도 불가피한데 문제는 규모인데요. 규모, 예. 민주당에서는 25조 원에서 30조 정도를 얘기하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35조를 얘기했습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하자. 아, 그래서 저는 국회에 오면 논의의 출발점은 일단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제안한 정도가 진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예. 다만 이게 이제 한도를 얼마로 할 건지에서 논의를 진짜 해봐야 된다. 어느 정도 피해가 있고 앞으로 얼마나 예상되는지. 그리고 이제 캐나다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기준으로 보면 최소 기준이 손실이 한 80% 정도를 지원을 했거든요. 손실의 80%. 예, 우리도 그 정도 지원을 한다면 뭐 14조 가지고는 저기 뭐 턱도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출 구조 조정 뭐 저는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고이는 방식인데다가 어떤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데 예. 오늘 이재명 후보가 그 제안한 네. 그 대선 후보 회담 모든 후보 대선 후보 회담에 대해서 뭐 긴급 회동을 하자고. 예 심상정 후보는 환영한다. 당장 만나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 네, 환영한다. 그거 왜냐하면 제안했던 거거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이 재정 지원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정치적 합의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회동 제안 환영하고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예. 저희는 다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일단 오늘 의결된 정부안 14조 원을 보면 방역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려서 한 320만 자영업자가 지원하겠다는 게 있고요. 손실보상을 좀 늘리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역 관련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박원석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초 추경, 근데 우선 1월 추경 자체가 정말 네.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6.25 이후 처음입니다. 6.25 이후에 처음인데. 네. 그런데 이게 불가피한지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좀 왜냐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데 우리 박 아니 교수님. 그러니까 네. 지금 607조 허락 받아놓은 게 있잖아요. 올 예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 지출 구조 조정하고 예. 해서 우선 내년 1사분기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3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더군다나 이 재원이 이제 국가 부채 아니에요. 네. 11조가 14조 원 중에서 11조 이상을 이제 국채로 발행하는데 네. 이 국채가 이게 왜 국채냐면 4월 이후에 쓰게 돼 있는 초과세 수분을 당겨 쓰겠다는 거거든요. 4월 그걸 이후에 담보로 지금 빚을 냈는데 예. 4월 이후면은 그게 새 정부가 쓸 돈입니다. 사실은 다음 대통령이 그게 이 후보가 됐든 윤 후보가 됐든 심 후보가 됐든. 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요. 예. 우리의 정치 구조나 이 국회의 운영을 보면 예. 내년 이제 4월에 새 대통령 들었으면 초과세수 쓰게 될 때 그 1월 달에 쓴 11조부터 갚자고 할 리가 없어요. 아, 또 얹혀서 또 야 남는 돈 또 내 10조 내가 쓰자 하고 또 새 대통령이 쓰고 나올 겁니다. 네. 국가부채 60% 되는 거 금방이에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게 국가 재정에 정말 지금 금년에 선거가 없었다면 이렇게 추경을 하고 재정을 방만하게 할까 하는 네. 걱정이 앞서고 예. 제가 더 우려하는 거는 지금 이미 국채 시장에서 예.
국채 발행을 예상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국채 금리가 뛰고 있다. 예, 그러니까 비금융 기관 사이의 금리 중에 제일 낮은 게 국채 금리인데 예. 이게 벌써 작년에 1%도 안 되던 게 지금 3년물이 2.14%다. 이게 2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다른 주담대나 신용대출이나 이런 게 다 같이 올라갑니다. 대출 금리가 따라서 벌써 올라간다. 뭐 주담대 5% 넘는 현상 나오잖아요. 예. 이게 결국 소위 구축 효과라고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민간 저축이 위축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1% 대출이 올라가면 약 10조 이상의 민간 부담이 생깁니다. 이자 부담이. 그러면 이게 정부는 돈 쓰고 빚내서 쓰고 그것 때문에 금리 올라가면 민간은 그만큼 이자 부담 늘고 예. 그래서 이게 경제는 과학이에요. 누구는 정치라고 했지만 네. 이게 전문가들의 면밀한 계량 분석을 통해서 득과 실을 따져야지 네. 이렇게 무슨 엿장수 무슨 뭐 엿팔듯이 뭐 14조 하자고 그랬더니 갑자기 35조 만들자 이러고 하면 그거 저는 정치적인 외톨이라고 봐요. 이건 당선된 후에 35조를 해도 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선 14조가 국무회에서 의결된 35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35조 주장을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겁니까 우선? 그러니까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답변입니다. 아 35조 아, 하자. 대신에- 어떻게 35조를 자기들은 하자는 아니 뭐 지출 용도는 같죠. 아. 손실보상하고 예. 그다음에 방역 지원하고 방역 지원을 훨씬 늘리자 뭐 이런 네, 건데요? 그런 건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은 재원 조달을 예. 국채 발행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하자. 그 정도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안도 지출 그 항목이 다 정해져 있고 그것도 어쨌든 국회에서 예. 이러저러한 검토와 또 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한 거기 때문에 네. 게다가 이게 이제 이쪽에서 그 덜어내 가지고 이쪽에 채워주면 그 덜어낸 쪽에 피해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은 추경의 취지나 성격, 시급성에 비추어 봤을 때 제가 지출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제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요거는 토론을 하면 좋겠다. 예. 대선 후보들이 모여가지고 네. 기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이 인정한다면 국민의힘도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이재명 후보가 주도해서 네. 뭐 또 국채 발행 방식으로 이거에 지금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토론의 여지를 열어놓고 조건 없이 만나서 토론을 해보자 이런 이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우리 이제 김종석 의원님의 우려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국가 부채라는 게 뭐 지금은 우리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서 여력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건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우리 이제 인구 구조가 갈수록 고령화되기 때문에 미래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재정 당국으로서는 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이 경제적 비상 상황이라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 국채가 일시적으로 좀 늘더라도 나라빚이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예.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고 네. 또 우리 김 의원님은 또 경제학자시니까 또 경제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경제를 보시고 또 저 같은 사람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저는 이런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다만 이게 정치적 논란만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버리면은 이제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안을 낸 거고 그다음에 여당은 또 여당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 예. 야당은 야당 입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입장들을 모아가지고 어차피 결정은 국회에서 해야 되니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자 이런 네. 겁니다. 지금은 방역지원금이 소상공인들 한 320여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100만 원인데 이걸 300만 원 늘리자는 게 이번 추경안인데 국민의힘에서 1,000만 원 주자는 1,000만 원까지 주자. 그러다 보니까 35조 가 예산이 됐어요. 훨씬 더 네. 필요하고 35조 원 정도 하자. 이재명 후보 좋다. 그러면 토론해보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선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1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무슨 원칙 없이 좀 늘어나는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손실보상법이 있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네. 그것도 지금 뭐 살아있는 법이고요. 예. 지금 이제는 이 후보나 윤 후보나 나는 구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아주 병사 200만 원 월급부터 해서 네. 두 후보가 의견의 일치를 보는 접점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예. 일종의 죄수의 고민, 프리즈너스 딜레마다. 그게 무슨 말하자면 뜻인가요? 군비 경쟁 같은 거 할 때 아. 한쪽이 먼저 양보하면 예. 바가지를 쓰니까 피해를 보니까 예. 서로 양보를 못하고 서로 괴로운 균형으로 가는 거죠. 뭐 저 사교육 열풍이나 기업 간의 가격 경쟁도 다 죄수의 고민인데 선거 때 후보들끼리 파퓰리즘 공약 경쟁이 바로 죄수 고민이에요.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예. 나만 안 하는 척하다가 당하니까 예. 하나 받고 하나 더 해가지고 지금
10조, 20조, 35조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35조 무슨 후보자들 모여서 논의하자 그러면 네, 긴급 이거 회동 제안. 혹합한답니다. 어. 난 더 주겠다. 이런 사람 나오면 예. 상대방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나는 그거 받고 더 하겠다 나올 가능성이 많고 네. 이거는 정치적인 그냥 어떤 레토릭은 될지언정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도 지적됐지만 지금 한국은행은 인플레를 걱정하면서 네. 기준금리를 지금 급속히 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데 확장 재정으로 계속 지금 뭐 10조, 20조씩 막 풀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는데 확장 재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5% 인플레다 그러면 예. 5천만 원 버는 연소득자가 네. 실질 소득이 250만 원이 깎이는 거예요. 5% 물가가 오르니까 실질 소득이 그렇죠. 이렇게 5천만 원 줄어드는 연소득 셈이다. 중에 250만 네. 원이 깎이는. 요즘 아마 주부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계란값, 배추값, 뭐 소고기값 올라가니까 돈 10,000원 갖고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잖아요. 예. 지금 정부가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뿌리잖아요. 네. 그거 다 물가 상승 압력 되는 거예요. 받아봤자 물가가 물가가 올라서 올라가면 다시 실질적 도루묵이에요. 수입은 오히려 주는 꼴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저소득층은 특히 그런 부담이 갈 겁니다. 생활 물가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 정책은 예. 이렇게 무슨 화투나 포카 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면밀한 전문가들의 계량 분석과 부작용과 기대 그 혜택을 따져서 선택하는 과정이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여튼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세출 구조조정 이걸 하자는 주장. 그럼 협의를 할 때 결국은 세출 구조조정을 하자는 얘기는 추경을 늘리자는 말이 빈말이 아니냐. 왜냐하면 세출 구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 진정으로 하고 싶으면 빨리 와서 얘기하자. 그런 의견 어떤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아니 있을까요? 저는 뭐 세출 구조조정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 뭐 의제가 안 된다고 미리 선 그을 필요가 없다. 마주 앉을 거면 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세출 구조조정도 진짜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 네. 필요한 분야가 있는지 뭐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어쨌든 추경을 하자는 데는 지금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저마다의 방법론들이나 예. 생각하는 규모가 좀 다른 반데 예. 그거는 만나서 토론을 못 해볼 바가 아닌데 그렇군요. 가장 이제 나쁜 거는 예. 정치적 주장만 하고 아까 이제 파퓰리즘적 공약 경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조차도 모여 앉아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게 차별화시키는 방식으로 주장만 하고 이제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고 이런 방식이 되면은 그건 좀 허무한 거기 때문에 네. 기왕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사실은 여당 후보로서는 부담스러운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냈는데 14조 원을. 예. 그건 어쨌든 대통령의 뜻이기도 한 건데. 그렇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정부안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여당 후보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보인데 부담을 감수하면서 하겠다고 하는 거고 윤석열 후보도 종래 국민의힘 입장하고는 저 다른 겁니다. 종래 국민의힘 입장은 어쨌든 뭐 이렇게 추가 경정 예산을 저렇게 할 계제가 아니다. 예. 이런 거였는데 아니 하자. 다만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을 하자. 네. 어쨌든 좀 열린 자세로 나왔고 저희는 사실은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정의당은 그렇다는 예, 얘기죠? 일관된 네. 입장이었고 선거 앞두고서 뭐 1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경쟁을 한 게 아니고 손실보상법 제정 전부터 저희는 이 손실액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일관된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예. 모여서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접점을 찾아보자는 거지. 네. 제안만 던져놓고 서로 뭔가 이게 지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하는 척만 하고 네.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으면 그게 더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책임 있는 제안들을 하고 책임 있게 만나서 논의를 하자는 게 저희 네.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35조 원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그러니까 정부안을 늘려서 편성하고 재원 마련은 5월 10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책임지게 하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차기 정부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책임지게 하자. 그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그게 오히려 무책임한 얘기다. 이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후보들끼리 마주 앉아서 네. 얼마나 더 퍼줄까 얘기하지 말고 아까 제가 죄수의 고민 얘기도 예. 했는데요. 이렇게 군비 경쟁이나 가격 경쟁에서 괴로운 균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 담합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비 축소 담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군비 경쟁하지 말자 미소 간에. 그러니까 남북 간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후보들끼리 모이셔서 오히려 네.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재정으로 재정 국가 부채 늘리고 이렇게 하는 세금 올려야 되는 이런 낭비적인
공약 경쟁 그만하자고 레드라인을 합의한다면 저는 그거는 100번 환영입니다. 예. 모여 네. 앉아서 덮어주기 경쟁하는 모임은 안 하는 게 전 좋다고 의원님 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모여 앉는 순간 정부안보다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정부안보다 무조건 네, 올라간다. 정부안보다 낮은 네. 주장을 하는 사람이 죽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부안보다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고 퍼주기 경쟁. 그걸 꼭 퍼주기 경쟁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까?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토론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이미 이제 올해 결정된 세출 예산 중에 예. 사실은 이제 불효불급한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연말 되면은 뭐 이런저런 민원성 예산, SOC 예산 막 끼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 덜어내자는 합의를 한 축에서 한다면 그 대단한 합의거든요. 한 번도 국회가 그런 합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그 정책 경쟁 없는 대선, 예. 뭐 시대 정신 없는 대선, 공약 그 비전 경쟁 없는 대선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번 추경을 모멘텀 삼아서 후보들이 국가 운영에 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자세로 올릴 건 올리고 깎을 건 깎고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세출 구조정을 주장하는 것은 추경을 늘릴 수는 있지만 선결 조건으로 세출 구조정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네. 우리 국채가 지금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추경 정부가 낸 14조 원만 감안하면 우리 나라 빚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 정도만 해도. 국가 채무가 이번에 이 11조 네, 14조에서 11조가 올라와서 예. 1,075조 7천억이 되죠. 1,075조 예, 7천억 원. 1,760조 정도였다가 예. 10몇 조가 더 늘어나는데 예. 이게 뭐 뉴스에 보니까 국가 채무 비율도 50%에서 50.1%라고 50%를 마치 넘고. 많이 안 늘어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데 예. 예, 저는 오히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1조 5천억을 국채를 발행하는 게 예. 초과 세수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시작된 추경론이거든요. 뭐 초과 세수를 국민에 환원한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표현을 4월 썼죠. 달에 초과 세수가 진짜 쓸 수 있게 되면 이거부터 갚는다고 후보들끼리 서약하면 나는 동의하겠어요. 아, 내가 초과- 볼 때 이거 안 합니다. 분명히 새 대통령은요. 아. 그거 끝난 건 끝난 거고 나는 끝난 나대로 거고. 추경 또 짜겠다고 나올 게 뻔해요. 그러면 나라 빚만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계속 늘어나죠. 그렇게 네.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중 국채금리 올라가면 예. 주담대 신용대출금리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가계대출이 지금 2,000조에 육박하는데 예. 이게 감당 안 되죠. 그러니까 100만 원 퍼주고 200만 원 부담 늘어나는 거예요. 물가 상승까지 감안하면.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이라는 게 빨리 선거가 끝나야지 나라가 네. 나라 경제가 진짜 선거 후에 전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네. 1월 추경도 참 드문 일인데 6.25 이후 처음이라는데 이걸 더 늘리겠다고 하니 국채가 걱정이 된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국채 부분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 하시겠어요? 아니 저도 나라 빚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아닌데 하지만 아직 이제 부채 여력이 있다. 지금 GDP 대비 50.1% 정도라면 우리 정도의 경제 수준, 경제 규모를 가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국가 부채가 많은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 객관적으로 증가 속도가 빠르고 또 법적 의무 지출이 우리가 계속 늘어나요. 이게 복지국가도 고도화되고 있고 또 인구도 고령화되고 있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때문에 정부가 균형재정 측면에 고려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고려만 너무 많이 해왔고 네. 이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재정 지출을 통해서 위기 극복을 해왔던 그런 사례들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는 소극적이다 여전히.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는 빚을 좀 더 내도 되고 이게 나라가 빚을 안 내면 누가 빚을 내냐 국민이 빚을 내게 됩니다. 자영업자 부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부채로라도 이걸 유지해야지 예. 이 버티지 않으면 그냥 망하거나 이 업을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반대편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국가 부채를 신경 써야 되겠지만 예. 그것 때문에 당장 어떻게 나라가 될 상황은 아니다. 여전히 여력이 있고 네. 그 점에 있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 이게 제 의견입니다. 우리의 재정 여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는데 사실 손실보상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통과됐으니까 법에 의해서 제도로 하면 좋을 텐데 법대로 손실보상 한쪽에서 하고 또는 한쪽에서는 방역지원금 별도로 나가고 이건 조금 일관성과 뭔가 좀 짜임새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아마 이미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방역지원금이다, 재난지원금이다, 무슨 국민위로금이다. 자꾸 이게 덕지덕지 되니까 예. 다른 어떤 복지제도나 다른 제도나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누더기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적당한 때 새 예. 정부 들었으면 이것도 좀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해야지. 보니까 별로 피해도 없는 사람한테 왕창 가고 정작 필요한 데는 안 가는 사각지대 생기고 이미 이태원이나 홍대 앞에 가면 벌써 그런 얘기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요. 예. 지금 박 의원님 이제 재정 확장 그거는 뭐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런 때는. 그런데 문제는 재정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도 기업도 빚을 질 때 자기가 이 빚을 받아다가 효율적으로 써서 수익을 창출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으면 정당화되는 부채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난 5년 동안 국가 재정을 50% 이상 확대하면서 네. 과연 그러한 투자 수익성을 담보하는 즉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였느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네. 여튼 국회로 가면 정부가 의결한 14조 원의 추경 예산이 얼마로 늘어날지 그리고 늘어난 거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 가상자산 사업자 직접 만났고 윤석열 후보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조금 후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원석 의원님 우선 궁금한 게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조금 정확하게 이게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예. 좀 궁금하긴 하네요. 뭐 솔직히 말하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굉장히 멋있는데 예.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게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국가가 이 그럼- 개발 사업을 담보로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개발 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개발 이익을 유동화하는 이런 자산 유동화 증권과 같은 그런 어떤 가상자산 상품을 발행하자는 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위험성을 얘기하는 이유는 변동성이 너무나 큰 하루아침에도 폭등했다가 하루아침에 폭락하고 예. 뭐 이런 그 변동성이 너무나 큰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경보음을 울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정부가 나서 가지고 뭘 하겠다. 정부는 거기에 있어서 규칙을 정하고 예. 사업자를 규제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거면 되는 거지. 정부가 그걸 동원해서 무슨 상품을 만든다거나 그걸 동원해서 일종의 어떤 그 시장을 조성하는 이런 일을 한다거나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예. 정확하게 이재명 후보가 하겠다는 게 뭔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한다. 거기서 많은 이익이 생긴다. 그 이익을 개발 사업자만이 아니고 국민이 나눠 갖자. 거기에 나눠 갖도록 국민들을 참여해서 가상 자산으로 이익을 환수하자. 말은 그럴듯한데 우리 김 의원님은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좀 전 생뚱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개발 이익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투자 상품이 있어요. 리츠라고 있잖아요. 리츠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인데 예. 지금 당장이라도 예. 주식 투자처럼 지금 저 금융기관에 인터넷 들어가 보면 부동산 공모 펀드들이 많아요. 예, 특정 지역의 개발 이익에 참여하는 펀드도 있고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 개발 이익에 주식처럼 예. 투자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분은 말씀이 아마 환수라는 게 그 세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동연 전 부총리도 뭐 100% 환수한다고 그랬다가 당신들 미쳤냐고 그래가지고 뭐 청와대 토론에서 어떤 뭐 사람이 그렇게 싸웠다는 얘기했다는 뭐 거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이익이라는 게 어디까지도 적정이고 이번에 대장동 때도 아이 1,000억씩 가져가니까 그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가 적정한 이익인지 사실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원리로 가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장동이 좋은 사례 아닌 나쁜 사례인데 어떻게 보면 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뭡니까? 그 천화동인 1호, 2호, 3호, 4호, 5호 해가지고 1,000억씩 가져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개인이 가져갔다고 그래서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공모 펀드라든가 아니면 법인들이 그들은 천억의 이익을 가져다가 네. 그러면 법인 소유주들한테 주식이나 아니면 저기 배당 소득으로 나눠줬으면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 안 했을 거예요. 이게 한 4-5명의 소수가 1,000억씩 가져갔다고 그래서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부동산 이익을 환수해서 네. 가상자산을 주겠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환상적인 얘기고요. 예. 비현실적이고 예.
저는 솔직히 가상자산으로 준다고 해도 예. 별로 안 고마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헷갈리고 네. 이게 뭐예요? 난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난 아무래도 가상자산 저 고맙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뭐 절반 이상이 젊은 층이니까 젊은 층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한 공약 같은데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이고 이거는 탈중앙화가 생명이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발행한다 그러니까 네. 이론상으로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밀고 나가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만큼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고 육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예. 달리 말하면 이거죠. 그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국토보유세 네. 와 같은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통해서 그걸 걷어가지고 기본소득 주겠다. 대신에 가상자산으로 주겠다. 이 말을 다르게 포장해서 한 거라고 봐요. 예. 근데 가상자산으로 줬다가 그 우리 저 투자자들이 하는 표현으로 떡락하면 어떡할 겁니까? 하루아침에 제로 되면 어떡할 망하는 거예요? 거죠. 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김종석 의원님 말씀대로 반갑지 않죠. 그 가치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정부가 발행했다고 유지가 되나요? 그리고 정부가 그런 게 발행하는 게 맞나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저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한마디 좀 덧붙이고 예. 싶은 건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2030들의 표심을 쫓는 건 좋은데 예.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 책임 있는 얘기. 가상자산 시장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 시장입니다. 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경고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위험성은 투자자들이 온전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를 해야 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사업자 규제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사업자 규제 기준이 불분명해요. 특검법 통과됐지만 예. 그거는 거래소에 관해서 이런저런 규제들은 있는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네. 지금 국제적으로는 뭐 트래블 룰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엄격하게 사업자 규제를 하고자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계속 이거를 부밍하겠다라는 측면의 기대감만 불어넣으니까 저는 저건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걸 하나의 투자 시장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네. 근데 그런 역할은 굉장히 소홀히 하고 여기다가 바람을 집어넣는 식으로 네. 이렇게 공약을 자꾸 발표하는 거는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바람을 집어넣는 건 이재명 후보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도 가상자산 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 이것도 너무나 과도한 혜택 아닐까요? 이렇게 된다면 5천만 원까지 연금차익. 이거는 양대 후보가 이미 합의한 거예요. 두 후보가 예, 이재명 후보도 진작에 이렇게 얘기했고 양당에서 각각 지금 대표 발의가 돼 있어요. 법안이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 비과세한다. 근데 이게 왜 5천만 원이냐면요. 예. 주식 투자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거기에 균형을 맞춘다 그런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 이제 재작년에 예. 그 법을 통과시킬 때 세법 개정할 때 가상자산은 250만 원 공제해주고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원래 예. 금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됐다가 작년 말에 연기됐죠. 하도 정치권에서 해서 1년 유예를 했는데 예. 1년 뒤엔 다시 250만 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항구적으로 5천만 원으로 가자고 이제 양당에서 법안을 냈고 예.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데 저는 오히려 안타까운 게 이게 당초에 여야정 합의로 했던 법을 시행 앞두고 2030 지금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부분이 2030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아까 지금 박 의원 말씀드린 2030 표심 잡기 위해서 네. 이 정치권이 또 한 번에 이게 또 현실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이제 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5천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 것과 가상자산은 왜 250만 원만 돼야 되냐 이 차이는 예. 주식 투자는 이제 실물 경제 운영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건 생산 활동에 기여를 하는 돈이에요. 기업들의 자금 조달 통로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IPO도 하고 하는 거 긍정적인 아닙니까?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가상자산 시장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네. 이게 우리 생산 활동과는 무관하고 기업 활동과도 무관한 그야말로 이 투자 시장이고 잘못되면 투기 시장이 되는 그런 시장인데 그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를 똑같이 준다는 거는 틀린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주식과 그렇기 같이 때문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에서도 250만 원이라는 기준을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법으로 네. 이게 정한 건데 대선 앞두고서 이런 식으로 여야 후보들이 앞다투어서 네. 주식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을 동일화하는 듯한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저는 굉장한 과오라고 봐요. 네.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예. 2030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할 텐데 무조건 떡을 준다고 하면 좋아할 것으로 좀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애당초 2030 세대가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진 게 예. 이생망이다. 집을 사겠냐, 뭘 하겠냐. 그냥 이걸로 한탕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병리 현상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요. 네. 또 반면에는 이게 4차 산업혁명이나 앞으로 네. 첨단 기술의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는 관점도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가상화폐에 과세한다고 그럴 때 논란이 뭐냐면 정부에서는 지금 가상화폐를 화폐로도 인정 안 하고 자산으로도 인정 안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양성화하지도 않고 왜 돈 벌었다고 왜 세금 걷어가냐. 세금만 거두려고 그래서 하느냐.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좀 계속 좀 논란이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양당의 입장, 가상자산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